정부가 좀 증시부양책 쓴 거 아닌가. 공매도 금지시키는 건 어쨌든 수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지금 미국 금리 꺾였죠. 정부의 의지도 좀 어느 정도 있죠. 주가는 싸졌죠. 네.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는 확실히 10월까지는 급락장이었는데 11월 들어와서는 지금 강세장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챗 GPT 대항마가 네이버잖아요. 네. 한국어만큼은 그렇죠. 챗 GPT가 네. 못 쫓아가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 네이버는 우리 한국형 모델에선 최강자 중에 하나니까 어느 시점에선 그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봐보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한 2,400대쯤 나오셨는데 다시 또 2,400이더라고요 지금이. 그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 중간에 막 이제 왔다 갔다. 등락이 네. 막 많았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도 뭐 주식시장에 뭐 계속 이슈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최근에 뭐 가장 뭐 주요 이슈 뭐 이런 게 뭔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랑 뭐 해외. 예, 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한국은 역시 뭐 공매도 금지죠,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게 물론 개인 투자분들은 공매도 좀 금지하라고 계속 요구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불법 공매도가 너무 판을 치니까. 그래서 그걸 적발을 했잖아요, 금감원에서. 근데 이제 설마 금지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았는데 어쨌든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고 네. 공매도를 전격 금지를 시켰습니다. 과거에 사례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네. 공매도 금지한 적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이슈들보다 한국은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 이슈가 그냥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외 쪽은 이슈가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네. 작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이번에는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전쟁이 1년 사이 두 번이나 나니까 이제 시장이 놀란 거죠. 유가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전쟁이 근데 더 이상 뭐 확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정되고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는 있고, 두 번째가 역시 그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지난 2007년 이후로 지금 이번에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5%를 한번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거죠. 우리가 지난 10년간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뭐 1%, 2%, 이 정도 금리인데 이게 5자를 보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금리라는 건 중력이라서 자산 가치를 조절을 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중력이 무거워지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인데 너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주식시장이 지난 8월부터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화두는 뭐냐면 최근에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끝나가는 듯한 약간 뉘앙스의 발언을 좀 살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선 사람들이 이제 금리 곧 좀 나온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안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는데 아직은 금리가 높지만 어쨌든 미국 금리가 그 논쟁이죠. 이제는 고점은 찍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이제 한참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뭐 한국부터 좀 여쭤보면은 진짜로 공매도 때문에 아주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시총이 막 뭐 몇십조, 막 70조, 80조짜리들이 막 상한가에 막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2차 전지주들은 뭐 거의 막 다 상한가도 막 찍고 했는데 또 최근은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빠지긴 했지만 공매도 금지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내가 먼저 주식을 빌린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식을 내가 현금을 넣어가지고 먼저 사잖아요. 뭐 삼성전자 한 주를 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제가 아마 7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 넣고 사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 이제 팔고 싶으면 팔면 되죠. 끝이죠. 현금 들어오는 구조인데 공매도는 이게 바뀌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주식은 없지만 일단 먼저 빌립니다. 거기 가가지고 한 주만 빌려주세요. 그럼 이제 빌려오죠. 그럼 한 주를 빌려와서 내가 예를 들면 7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되죠? 파는 순간 나한테 현금이 7만 원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주가가 빠져서 6만 원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 주를 사면 6만 원을 주고 내가 사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만 원에 나는 이익을 내죠. 뭐 돈이 없어도 벌 수 있는. 그래서 한 주만 갚으면 돼요. 원 주인한테.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전지 업종에 공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공매도 잔고라는 거는 이렇게 매도를 먼저 쳐놓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갚을 때는 매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계속 이제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공매도를 이제 갑자기 더 이상 못하게 이제 막아버린 거죠. 이제 내년 6월까지니까. 근데 공매도를 쳤던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를 들면 2차 전지를 좀 많이 공매도를 뭐 쳤다고 쳐볼게요.
쳐오는데 갑자기 이제 내년 6월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은 네. 공매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민이죠. 공매도를 쳤던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이상 못 하니까 내가 일단은 지금 포지션을 정리를 할까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첫날 그 공매도 금지 이제 떨어진 첫날 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근데 대부분 2차전지를 좀 많이 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매도를 걸어놨던 거를 미리 산 거죠. 주식을 좀 확보하려고. 이제 주식으로 갚는 거죠. 네. 원주인한테 일단 돌려주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 네. 큰 기업들이. 그건 뭐냐면 그 기업들이 뭐 펀더멘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공매도를 해놓은 거를 이제 갚겠다는 거죠. 이제 나 더 이상 공매도 못 하니까 네. 그냥 원주인한테 돌려주겠다. 어쨌든 공매도를 이게 반대로 포지션을 바꾸는 건 매수잖아요. 네. 매수는 뭐죠? 사는 거니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30%막 네. 이렇게 오르는 그날 대부분 이제 급등했던 건 2차 전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2차 전지 공매도가 사실은 그만큼 많았었다. 네. 근데 2차 전지가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네. 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기업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날은 이제 이례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댓글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다.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좀 맞는 뷰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근데 공매도를 되게 많이도 안 좋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이제 매도부터 하는 거고 못 가게 막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일단 주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이렇게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위를 막는 역할을 저는 좀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매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에 거래가 되죠. 그럼 공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000원에 못 해요. 그 한호가 위에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밑에다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 밑에다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립니다. 그 얘기는 뭐죠? 위에 계속 물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막히겠죠. 위가. 그렇죠. 공매도는 매도니까 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네네. 근데 이게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못 오른다, 뭐 빠진다, 이거는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기업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공매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항상 한국보다 좋아요. 근데 공매도 때문이면 미국 증시가 우리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야 되는데 네. 꼭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심지어 미국은 우리는 지금 무차익 공매도라고 해서 빌리지 않고 팔면 안 되거든요. 네. 미국은 그게 일부 허용이 돼요. 미리 이제 신청을 하면 네. 무차익 공매도도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 그 나라는 또 그런 걸 또 한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공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대로 이익을 내는 게 당연히 주식 투자의 그 기본 원리인데 공매도는 그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공매도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그다음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공매도 싫다. 근데 이제 그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 때문에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걸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된 상태로 했어야 되는데 네. 불법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도 결국엔 안 빌리고 공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안 빌리고 외국계가 먼저 공매도를 처벌했잖아요. 네. 불법이잖아요. 이건 불법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문제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인 투자분들의 이렇게 또 화가 나셨던 목소리 중에 하나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 공매도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안 빌려줘요. 네. 물량을 잘 안 빌려주고 증거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빌릴 때 그만큼의 증거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기관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유롭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했을 때 내가 개인 투자는 90일 안에 일단 갚아야 됩니다. 네. 근데 외국인 기관은 무제한이에요. 주가 빠질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 하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잡아라. 그래서 그거 잡을 때까지는 공매도를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의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금감원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금감원이 개인 투자분들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줬다는 건 네.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금감원은 개인 편보다는 외국인 기관 편이 아니냐 이런 네. 좀 오해들을 좀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개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좀 변화는 시작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를 이제 들어보면은 어쨌든 이제 첫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날 네. 이제 막 주식을 이제 샀던 거잖아요. 이제 공매도 뭐 친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근데 봐야 그거는 될까요? 이제 그 공매도 친 세력들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난 내년 6월까지 어차피 못 하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못 하면은 방법은 갚거나 아니면 그냥 내년 6월까지 그냥 그대로 들고 그냥 있어야 돼.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수료가 꽤 비싸요. 이게 빌리는 게 공짜 아니거든요. 네. 돈 줘야 돼요. 계속. 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 못하는 아마 그 공매도 세력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갚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갚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네, 그날 그렇죠. 이제 한번 보여. 아무래도. 그래서 중간중간 제 생각에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런 매수가 들어와서 네.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두 번은 더 여지는 좀 그런 것들이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첫날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좀 공매도가 네. 많이 좀 청산이 된 거 아닌가. 아니면 공매도를 이렇게 계속 좀 포지션을 만약에 이제 유지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를 때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또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를 때 또 수익 날 수 있는 자산으로 약간의 해지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산운용사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좀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6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지금은 2,400이지만 내년에 만약에 2,600, 700, 800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저는 아마 많은 공매도 이 세력들이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포지션 앞으로도 네. 꾸준히. 근데 첫날 워낙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더라도 강도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네. 중간중간 한 번씩은 할 걸로 저는 좀 예상을 그러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들이 이제 다 끝난 건 아니고 네.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한 번씩 번, 또 이렇게 네. 정리를 하는 그 타이밍이 또 몰리면 예전에도 네. 한번 뭐 그렇게 갑자기 막 오르는 적들도 근데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첫날 급등하고 그 다음 날하고 다음 날 두 번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는 이 공매도를 쳤던 데서는 어쨌든 빠지면은 일단 자기네들 포지션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막 청산을 안 하려고 할 텐데 이런 거죠. 갑자기 또 한번 증시가 오른다. 뭐 어떤 이유로 오른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한번 청산을 해서 근데 그럴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몇 번은 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뭐 어떻게 안 올린다 뭐 이런 분위기들도 이제 확실히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에 연준에서 이제 동결하면서 뭐 12월에는 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계속 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그 이번 FMC에서 얘기 나왔던 건 뭐냐면은 금리 인상 종착지에는 다가온 것 같다라고 연준 의장이 이제 일단 언급은 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어요. 아,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이 진짜 끝났구나. 네. 이렇게 좀 환호를 했고 또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도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표가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요 연준이 금리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5.5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올려가지고 경기 망가지면 연준 의장은 또 정책 실패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가만 만약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12월에도 아마 금리는 안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 이슈가 왜 중요했냐면 네. 만약에 유가가 $100를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물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경기보다 또 물가 잡으려고 네. 또 금리 한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제유가가 $77까지 오히려 전쟁 전보다 더 급락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연준의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죠. 아, 이제 물가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이제 경제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 근데 보니까 연준 의장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용이 좀 꺾이길 원해요. 이게 꺾여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일단 고용이 좀 둔화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소비를 일단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일자리가 지금 갑자기 내년에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 임금이 크게 못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소비를 일단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를 줄이잖아요. 고용 때문에 소비를 줄이면 물가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니까. 그럼 물건값이 오르기가 어렵겠죠. 그럼 물가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돼요. 네. 근데 고용이 실제 지금 최근에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고용을 딱 보면서 야 꺾이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할 명분도 없어요 사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조금 시간은 남아있지만 금리 인상은 일단 지금 기조화에선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물론 뭐 예상이야 뭐 이제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12월에도 이제 동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내년 초까지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좀 있는데 네. 그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는 뭐 호재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호재죠 일단은. 왜냐하면 그 지난 몇 달 동안 금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자꾸 높아지고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봤거든요. 네. 대부분 12월에 올릴 거라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 FOMC가 끝나고 나서는 그게 이거 보니까 아닌데 더 안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증시 당연히 환호하죠. 그래서 요즘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쨌든 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당분간 좀 증시는 그렇게 저는 좀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찌됐건 금리 인하거든요. 네. 내년에 뭐 물가랑 상관없이 연준에서도 내년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건 예측을 한 거니까요. 내년에 최소 2번 금리 인하 예고가 돼 있어요. 이건 하반기 이미. 정도. 예, 하반기에 원래. 네. 근데 지금 정도의 지금 분위기면 내년 2분기 정도에 할 수도 있어요. 내년 2분기가 뭐 4, 5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는데 네. 보통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고요. 평균적으로 10달 후에 금리를 낮췄어요. 근데 올해 7월에 금리 인상이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10개월 후면 언제죠? 내년 5월이죠. 그럼 정확히 딱 네.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봐도 2분기가 좀 저는 굉장히 좀 유력하다. 그래서 일단 이제는 금리 인상을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는 초점을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12월에만 금리 인상이 뭐 혹시라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동결로 만약에 결정되면 이제 시장의 초점은 바로 그럼 도대체 내년 언제 금리 인하할까? 이걸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언제 금리 인하할지를,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분기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주식 시장은 좀 선반영들을 많이 네, 하는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나 이런 과거 자료나 뭐 이런 어떤 동결이 계속된다는 걸 다들 알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금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년 5, 6월이라면 보통 한 6개월 전에는 이렇게 선반영 보통 하는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선반영을 하니까. 네. 근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연준 이 파웰 의장님이 자기는 계속 긴축하기를 어쨌든 원하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긴축을 해가지고 어쨌든 물가를 계속 2%대로 낮추고 싶어하는데 주식 시장이나 뭐가 이렇게 자산 시장이 들썩거리잖아요. 자기 목표를 또 달성 못해요. 왜냐면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주가 오르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가 또 늘어나게 돼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좀 경계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야, 나 더 이상 금리 인상 이제 안 해. 솔직히 나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 얘기를 속으로는 해도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분명히 한 번씩 누를 겁니다. 이제 네. 공포를 줄 거예요. 네, 네. 야, 나 한 번 또 올릴 수 있어.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야, 2% 아직 멀었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멘트를 세게 하면요, 주식시장이 또 부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 편하게 가는 장보다는 한 번씩 주식시장이 오르면 눌러버릴 거예요. 그때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기회가 한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년 5월에 어차피 금리 인하 할 텐데 이제부터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계속 가져가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이미 미국 증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네. 며칠 한 8일 연속 제가 올랐던 걸로 네, 많이 기억나거든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 한 번씩 센 멘트에서 주가가 한 번씩 푹푹 빠질 때 그때를 좀 이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환율도 좀 약간 좀 안정세를 좀 찾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한때는 뭐 이제 금리 차도 좀 많이 나고 하니까 뭐 막 다시 1,400원 막 뚫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었거든요. 요 환율이 좀 뭔가 좀 안정되는 어떤 이유는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달러에 연동을 많이 하니까 달러가 너무 강했어요. 그동안 이제 유럽 안 좋죠. 중국은 뭐 부동산 위기 온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누가 봐도 미국이 훨씬 나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금리라는 거는 결국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달러도 당연히 거기에 연동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국 경기는 좀 이상하게 조금씩 꺾여요. 조금씩 둔화되기 네. 시작을 했고, 근데 요즘에 보면 중국 경기가 좋은 건 아닌데 더는 안 나빠져요. 요새 지표들 보면 뭐 중국 부동산 요새 리스크 얘기 또 네. 많이 안 나오고, 얼마 전에 중국이 1조 위안 정도 되는 이제 부양책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중국이 더 안 나빠질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화가 더 강해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안 올려? 달러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달러가 더 이상 위가 열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죠? 방향성 면에서는 천천히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뭐 1,200원까지 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1,350원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환율 고점은 나와버린 거죠. 다시 거기 오르기는 저는 뭔가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 좀 네. 쉽지는 않다. 그래서 환율은 어쨌든 내년까지 봤을 때는 전 1,300원 일단 밑으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미국 주식보다는 좀 한국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한국 이런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뭐 저는 뭐 어느 기업을 선택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꼭 그게 미국이냐, 원래 이제 미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는 투자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뭐 꼭 그거를 구분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국에도 좋은 기업도 많고 주가 저평가된 건 많으니까,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큼 괜찮은 상황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뭐 그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는 고점 찍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금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면 주식시장이 계속 빠져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금리가 꺾였고 내년엔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왜 금리 인하도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주식은 지금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충분히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 중에서 각별히 조심하실 거는,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버는데 부채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고금리 시대거든요. 어쨌든 부채 많은 기업들은 좀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현금흐름이 막히면 이자는 비싼데,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업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현금 흐름 좋고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저평가된 기업들, 그런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꼭 너무 막 미국, 한국을 나눌 필요는 저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좀 부동산 기반인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주식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뭐 현금 한 3천만 원, 5천, 뭐 1억 있는데 주식 해볼까? 왜냐면 네. 너무 많이 다들 뭐 떨어졌다 뭐 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전략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좀 초보자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이니까 너무 난이도 높은 그런 기업들보다는 주가도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돈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주면 사실 좋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배당주 많이들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는 게, 일단 배당주들은요 재미는 없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성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가 좋냐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뭐죠? 돈을 꾸준히 네. 잘 번다는 얘기죠. 그만큼 변동성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예금 이자 받는 것처럼 연말 되면 어쨌든 주주명부 확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에 배당금이 꽂히거든요. 근데 그게 은행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보통 배당 수익률이 한 8% 나와요. 8%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네. 배당 수익률이 1, 2%도 아니고 8%. 은행 이자 몇 배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줘요, 사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은행이 뭐 어디 공장 투자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돈 번 거를 주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도 되게 안정적이죠. 나는 그냥 배당 받으면 되지. 네. 이걸로 만회하면 되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제일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을 좀 투자를 한다면 은행 같은 배당주들. 근데 최근에 좀 은행주들이 제가 아마 8월에 나왔으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훨씬 쌌거든요. 근데
배당 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기다리시고 배당주 중에서 좀 못 오른 좀 업종이 어디냐면 통신업종. 통신. 통신도 네. 비슷해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통신에서 그렇죠. 돈 잘 벌잖아요. 보통 은행보다는 좀 떨어져서 한 6% 정도 배당은 나와요. 그래서 통신주들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다. 또 초보자분들은 한번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하셔가지고 배당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매년 반복하시다 보면은 자기만의 또 노하우도 배당 투자하는 노하우도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제일 먼저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요즘에 옛날과 다르게 고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 투자 전략, 자산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위험 자산만 하면 안 되고요. 확정형 상품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확정 좋아요. 상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금도 괜찮고 채권 있잖아요. 네. 채권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게 미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인데 네. 그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가 네. 10년 만기가 5% 금리를 줍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몇 년 전에 1% 그렇죠. 금리였어요. 10년 동안 네. 5%씩 준다는 네, 건데. 매년 5% 준다는 네.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망할 수도 없는데. 음. 그만큼 주식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네. 이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채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근데 채권이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는 게 채권은 이렇게 이자를 받으니까 내가 만약에 매년 뭐 이자를 받다가 갖고 있으면 만기에 원금 보장 받잖아요. 네. 그것도 안정적이지만 채권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보다 금리가 적어도 내년엔 올해가 지금 4.5인데 내년에 금리가 최소 4에서 3.5까지 떨어질 것 같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러면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내가 투자한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이자를 받다가 만약에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졌어요. 4.5에 샀는데 수익이 나 있어요. 네. 팔아도 돼요. 팔면 주식처럼 돈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야, 금리 올라가면 너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연초부터 네, 채권 사다가 네. 또 고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채권을 그래서 저는 너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네. 왜냐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금리가 10% 가도 나는 어쨌든 원금은 보장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을 좀 만기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먼저 하시되 다만 저는 채권 투자를 지금 권유드리는 게 제 생각엔 내년엔 지금보다는 금리 떨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 이맘쯤에는 그럼 지금보다는 시중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저는 높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동안 너무 좋았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좋을까?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한 2년 동안 미국은 정부가 돈 줬잖아요. 그걸로 소비 많이 네. 했거든요. 경제를 뒷받침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 여력들이. 그러면 더 이상 소비 여력이 꺾이면 미국 경기는 조금씩은 떨어지겠죠. 그럼 미국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면요. 금리는 그걸 따라갑니다. 장기 금리는요. 경제 성장률과 같이 가요. 네. 그럼 성장률이 둔화되면 금리 당연히 떨어지죠. 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저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년 금리는 지금보단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 투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한국 금리는요 미국 금리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도 꼭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넣어놓자. 한국의 고배당주,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채권도 괜찮고요, 한국 채권도 괜찮고 국채 위주로 네. 채권 투자도 일부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일단은 좀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주에 관심들을 아마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배당주나 채권이나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이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은 배당주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또 이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배당 더 매력이 좀 높으면 좋아지니까. 훨씬 더 좋아지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제 인기는 없지만 한참 저금리 시절에 리츠가 인기가 많았어요. 리츠주가.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리츠주들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만약에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특히 이제 리츠도 매력이 좀 생기겠죠. 리츠도 배당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뭐 배당주냐 채권이나 이걸 강조하냐면 금리가 옛날만큼 낮아지긴 힘들어요. 옛날에 뭐 1% 금리는 네. 몇 년 안엔 가긴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아져도 3%대 금리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전보단 고금리거든요. 고금리 환경에서는 일정 부분을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주식 투자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배당주가 또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확정 그런 거보다도 그냥 주식이 좋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버는 그런
현금 흐름 좋은 기업들. 왜냐하면 고금리 시절에는 진짜 부채 많으면 정말 잘못하다가 한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예.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돈 잘 벌고 현대차, 기아 이런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배당도 보장돼 있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투자를 초보분들은 하시는 네. 게 좀 어떨까?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상가 사가지고 뭐 5% 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거기다 그죠. 뭐 이래저래 네. 뭐 세금에다가 관리하는 거 힘든데 네. 사실 요즘에 뭐 미국 국채가 그렇게 준다 그렇게 그러면 맞아. 사실 뭐 상가나 이런 거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도 하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네. 거를 이용할 필요도 있겠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좀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배당주 같은 것도 좋겠지만 뭐 그래도 좀 나는 좀 다른 종목들 좀 투자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실 테니까 우선 국내 주식 쪽에 아무래도 먼저 관심이 가실 것 같아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2,200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너무 오른 데다가 그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커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네. 요새 뭐 전기차 안 팔린다, 뭐 테슬라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러니까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빠지니까 지수가 같이 밀렸고 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그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때 또 신용 잔고가 되게 많았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신용으로 좀 많이 또 매수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게 주가 급나가면요 반대 매매 나가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을 해요. 이 10% 빠질 게 15% 빠져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바뀐 거는 미국의 금리도 꺾인 데다가 네. 여기 정부가 이제 한마디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부가 부양책 쓴 것 같은 약간 항상 많은 거 보면 부동산 부양책을 그러니까 주식만 하신 분들은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아니 부동산은 뭔가 좀 안 좋아지면 정부가 한 번씩 부양책 써주는데 네. 왜 주식은 그런 거 안 하냐. 약간 그런 얘기들 좀 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공매도 금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정부가 좀 증시 부양책 쓴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시키는 건 어쨌든 수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슈거든요. 그렇죠. 뭐 예. 매도를 못하게 네, 어쨌든 못하게 막는 막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저는 좀 의지가 증시 부양 의지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런 걸 본다라면 지금 미국 금리 꺾였죠. 정부의 의지도 좀 어느 정도 있죠. 주가는 싸졌죠. 네.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는 확실히 10월까지는 급락장이었는데 11월 들어와서는 지금 강세장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좀 나아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가 일단은 이제 뭐 수급도 있고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기업의 펀더멘탈이죠.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인데 네. 일단 요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거 어디 들어가요? 전기차에 들어가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전기차가 예전만큼 성장이 좀 안 나오고 재고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좀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들이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소재가 여러 개인데 양극재가 제일 큰데 이 양극재를 주로 뭘로 만드냐면 리튬으로 만들거든요. 섞어가지고. 근데 중국의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 양극재 가격 판가를 올려가지고 가격 전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반대가 됐어요. 네.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계속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대로 가요 또. 그래서 이번에 양극재 기업들 실적을 봤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꺾이고 많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하는 거는 올해 말까지는 리튬 가격이 좀 오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들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는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 두 번째가 일단은 그 금리거든요. 네. 금리는 뭐 어느 기업이든 다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성장 산업이잖아요. 2차 전지가 뭐죠? 공장 많이 짓고 그렇죠.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증설을 해요. 근데 그 돈들을 어디서 하죠? 대부분 차입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차입할 때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차입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요.
일단 이것도 주식가치 평가할 때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좀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라간 것도 당연히 악재였고 세 번째가 수급이죠. 수급도 역시 좋지가 않았던 게 지난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열광을 했어요. 진짜 2차전지 아니면 네.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했었고 네. 지금 반대가 됐죠. 지금 예탁금도 빠지고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시장을 좀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요 2차전지 수급을 외국인 기관은 잘 안 사거든요. 어쨌든 매수를 잘 안 해요. 네. 그 측면에서는 또 이 수급면도 불리한 거죠. 물론 이제 한 가지 호재가 생긴 건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근데 그건 이미 한번 움직였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올해 상반기만큼은 지금 개인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저는 2차 전지가 더 나빠진다 꼭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라갈 만한 뭔가 좀 모멘텀이 지금은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굉장히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하실 때는 조금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고 다만 2차 전지가 아까 제가 뭐 양극재도 있고 몇 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분리막 뭐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또 잘 나온 기업도 있어요. 2차 전지인데 네. 그런 기업은 저는 투자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옥석거리기 잘하면 분명히 저는 또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 앞으로 안 돼. 투자하지 마. 이거보다는 2차 전지주도 이제 차별화 시키자. 네. 실적이 안 좋거나 좀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 건 과감하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실적 숫자 이번 3분기에 잘 나온 기업은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저는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옥석 가리기가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실적, 금리, 수급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지금 원래 좋았던 게 좀 안 좋아지고 네. 이러면서 조금 상황이 좀 당분간은 좀 안 좋을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적용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반도체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실적 안 좋았던 게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네. 것 같고 현금 많으니까 금리랑 별로 그렇게 상관없을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도 어쨌든 뭐 기관이나 뭐 이런 데들 외국인들도 네, 반도체 사고 쪽은 있죠. 뭐 항상 네. 많이 사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 쪽은 뭐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더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도 좀 그 부분에 일부분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반도체가 21년도에 좋았다가 이제 2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고 하이닉스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망할 뻔했어요. 잘못하면 그 정도로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10조 원 정도 까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올해 10조 원이면 10조 원. 10조 어마어마한 네. 돈이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영업 적자 예상이 10조 원이었는데 그나마 좀 극적으로 회생한 게 반도체 만드는 기업은 이 배터리랑 좀 달라요. 배터리는 중국에 만드는 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특징은 만드는 업체가 3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딱.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담아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죠. 예. 뭐 그 세계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막 과징금 매긴 네.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들이 공급을 조절하면 돼요. 작년 10월에 마이크론이 먼저 했어요. 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죽겠다. 그래서 먼저 감산을 합니다. 공급을 줄였어. 그 다음에 바로 2등 업체 하이닉스가 야 나도 죽겠다. 감산 들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형님 차례인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거든요. 네. 하이닉스 큰일 난 거예요. 여기 감산을 해줘야 살아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야 나도 죽겠다. 같이 하자. 네. 좀 늦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폭제로 해가지고 하이닉스도 회생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특징은 3사가 과점 형태다 보니까 서로 죽겠다 싶으면 그냥 감산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줄겠죠 당연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도체는요 무조건 재고예요. 제가 세 가지로 아까 뭐 금리도 얘기하고 말했지만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인데 재고를 결정하는 건 공급과 수요죠. 네. 근데 공급이 줄면 재고는 당연히 감소할 텐데 문제는 공급만 줄여가지고는 재고가 감소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근데 그게 상반기엔 별로 없었어요. 감산을 해서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고가 줄 다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 고객사가 누구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죠. 네. 뭐 PC. 여기서 지난 한 1년 동안 재고를 많이 줄여놨거든요. 이 스마트폰이나 PC 재고를 줄여놓으니까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재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주문을 넣기 시작한대요. 그럼 뭐 얘기는 뭐죠? 수요가 이제 늘어나요. 감사는 계속하는데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는 네. 감소를 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지난 2년간의 역성장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선다. 그래서 이게 25년까지는 아마 업황이 돌릴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게 완전히 지금 배터리랑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조건은 비슷한데 뭐 삼성전자도 현금성 자산이 80조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은 많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그동안 높았지만 일단 방향성은 꺾였잖아요. 금리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지금 가장 좀 좋은 선택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지금 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뭐 좀 걱정도 될 부담되죠. 텐데 예. 뭐 이런 것들도 좀 꺾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실적에다가 뭐 수급 같은 네. 것들 다 따져 보면은 저도 이거 조금 사놔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것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하나 좀 바뀌었냐면 예전하고 옛날에는 그냥 이거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네. 같이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는데 이번엔 뭐가 달라냐면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주가가 한 20%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60% 올랐어요. 네. 너무 벌어졌죠. 아니 하이닉스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없는데 약간 이제 요즘에 AI 반도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응을 삼성이 잘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삼성이 왕따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지금 사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완전히 못 가가지고 네. 차라리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좀 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특징은 누가 먼저 뭐를 혁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먼저 해서 선두로 나가잖아요. 다 따라가요. 결국엔 다 뭐 시간차지만 결국엔 시간차예요.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못난 그러니까 좀 못 쫓아간 기업을 사놓으면 나중에 결국엔 메꾸더라고요. 네. 그런 좀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반도체 좋으니까 야 나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사야지 이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삼성이 조금 더 투자하기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고 네, 또 맞아요. 하이닉스는 또 반도체만 하는 데라서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반도체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는 스마트폰 갤럭시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반드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로 가니까.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는데 삼성전자 비메모리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아, 예.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뭐 어쨌든 뭐 다시 물량도 늘리고 뭐 공장 증설도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초보분들은 되게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요. 우리가 삼성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제 언론사 많이 접하고 얘네 만드는 기업이잖아. 그래서 뭐 재고나 이런 거 좀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좀 하면 되는데 반도체는요. 장비, 소재, 부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잡한 산업이에요. 밸류체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비도 종류가 진짜 수백 개거든요. 너무 달라요. 주식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초보분들은 반도체 공부해보면 재밌거든요. 장비나 소재를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때까지는 아직은 하지 마시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하는 게 일단 편하고 근데 내가 그런 걸 투자하는 과정에서 흥미가 있어서 나 반도체 장비 공부 좀 해보겠다. 해보시면 또 재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근데 반도체 장비주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은 이게 반도체 주가가요. 좀 요상한 게 아직은 엄청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선반영 장비주들이. 장비주들이 일부 그 한미 반도체가 장비주 우리나라 1등인데요. 네. 그 회사가 이게 2차 전지 못지않게 올랐어요. 올해 연초 대비 6배 올랐어요. 6배.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물론 장비주 중에서 못 오른 것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장비주 야
이제 어차피 반도체 좋으니까 나 장비주 해볼까 음. 해가지고 5-6배 오른 거 사면 고생할 수 수도 있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장비주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 덜 오른 거나 공부를 하시고 한번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현금이 많은 기업들 좀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뭐 현대차 실적 좋다 막 계속 그죠. 나오고 뭐 지금 사상 최대로 뭐 현금 벌고 있다 막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던데 근데 주가는 또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아 이게요. 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테슬라하고 이 현대나 기아 보면 버는 돈이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기아 같은 게 더 많이 버는 것 같긴 한데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네. 뭐 테슬라는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기아나 현대 둘이 합쳐봐야 70조도 안 돼요. 왜 이러냐 이거죠. 버는 돈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시장이 테슬라는 혁신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요. 현대 기아는 혁신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애플하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미국의 2위가. 네. 옛날에 시총차가 좀 많았는데 지금 시총 차이가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조만간 역전할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번 애플 아이폰 실적 발표한 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역시 애플이야. 돈 잘 벌었어. 아이폰 이렇게 잘 파는구나. 인정하는데 주가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폰 가지고 혁신은 없어요. 아이폰 뭐 혁신 네. 이제 없잖아요. 뭔가 기대감이 네. 좀. 네. 그리고 뭐 카메라 좀 바뀐 네. 거 정도. 시장이 원하는 건 애플에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원해요. 근데 아이폰만 가지고 이제 파는 거는 그냥 너무 뻔하거든요.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올라가냐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나 윈도우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혁신 없잖아요. 네. 다 쓰고 있는데 대부분. 근데 이번에 챗 GPT 지금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야, 챗 GPT 시대가 열렸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 여기에 점수를 주니까 시총이 네. 막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사상 최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돈 잘 벌고 이게 애플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야, 너 돈 잘 버는 거 알겠는데 이제 내연기관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연기관차 몇 년 후에 사양 산업이 네. 될 텐데 전기차로 좀 보여달라. 근데 전기차로 보여주고 싶어도 지금 테슬라마저도 전기차 고생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차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현대 기아가 점유율을 높이거나 이걸 보여주면요, 가지 말라고 해도 주가가 갑니다. 근데 아직은 그걸 완벽하게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 주주분들이나 혹시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 엄청 사요. 좀 말도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뭐 영업이익률 네. 대비해서 PR이 너무 세요. 엄청 뭐 낮더라고요. PER이 뭐 3배. 네. 그리고 기아는 배당만 6% 줘요. 투자하시는 걸 좀 반대는 안 해요. 네. 같이 주고 되게 좋아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정말 현대 기아가 테슬라만큼의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전기차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그거 확인하려면 좀 1년은 걸립니다. 네. 당장 확인 못하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는 지금 약간 애플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근데 무기는 있으니까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시간만 갖고 좀 투자하신다면 언젠가 성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네. 엄청나게 막 몇 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지금은, 네. 뭔가 그냥 조금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뭐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네. 약간 뭐 중장기로 그냥 너무 욕심내지 않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자하긴 괜찮아요. 내가 여유가 있고 채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배당도 많이 배당을 줘요. 많이 주니까.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을 한 8% 줘요. 그러니까 내가 본주보다 차라리 우선주 사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야, 안 가면 나 배당 받지. 그러다가 전기차 포텐셜이 한번 터질 수 있잖아요. 네. 현대 기아는 전기차 또 잘 만드니까 네. 그게 된다면 어느 날 주가는 또 레벨업 돼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1년 이상의 시계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채권 투자처럼 한번 하시면 그랬다가 네. 그게 전기차로 바뀌는 문대가 순간 맞으면 또 확 올라갈 채권 수도 투자가 있으니까. 아니라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그거를 기다리지만 당장은 안 보이니까 야, 네. 이건 나중에 하자. 굳이 뭐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반도체로 물리는 게 딴 거에서 먼저 네. 벌고 네. 그다음에 오겠다. 약간 이런 약간 마음 우선순위에서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패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이 빠진 거에 네네네.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뭐 기계적 반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아닌가. 카카오 뭐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뭐 너무 5분의 1 많이 토막 뭐 이렇게 막 났는데 지금 오히려 그냥 역발상 투자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전주에 여기 네. 나오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때가 3만 원대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아이디어는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이제 네. 구속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의장까지 저렇게 완전히 이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더 나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좀 괜찮게 봤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 후로 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레벨업은 좀 됐는데 다만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네이버가 아니라 그 카카오 투자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빠진다고 사면 안 돼요. 빠지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주가는 빠지는데 기업 가치가 오르는 걸 사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1년에 몇 번 나와요. 왜냐하면 뭐 시장이 망가지는데 아무리 기업 가치가 지금 나는 돈 잘 벌어요. 회사가. 시장이 망가져요. 그럼 주가 빠지죠. 네. 근데 그런 건 사도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같이 망가지면서 주가 빠진다. 이거는 어디까지 망가질지 몰라요. 2년 전에 카카오가 17만 원이었거든요. 네. 고점이 10만 원 왔을 때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싸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설마 이게 3만 원 갈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아직은 카카오를 이 초보 투자분들은 접근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이젠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경영진들이 좀 도덕적 해이가 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쇄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카카오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래서 아마 회사가 뭔가 좀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 일단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은 아마 올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역으로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보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밀렸던 게 AI 아직 발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김범수 의장이나 이런 데가 좀 뭐 조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유가 없죠. 그래서 발표도 많이 미뤄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AI에 대해서도 카카오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올해보다 내년은 카카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선 괜찮은데 다만 카카오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할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은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분들은 일단은 카카오는 그냥 좀 지켜만 보시고 다만 어느 정도 경력 있는 분들 입장에선 혹시 4만 원이 또 깨진다면 네. 한번 투자할 만하다. 4만 원 이하는 저는 그 괜찮은 가격 같아요. 예. 물론 뭐 올인을 하고 뭐 이럴 필요 없겠고 그거는 뭐 아니죠.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네. 해도 되겠죠. 네,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네.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가요? 네이버는 뭐 지금 주가가 거의 뭐 60% 가까이 뭐 빠져 많이 있는 것 빠졌죠. 같던데 고점 대비. 저는 네이버는 초보도 분들도 투자해도 괜찮다. 이제 왜냐하면 카카오랑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네이버는 이렇게 안 좋은 환경, 고금리 환경. 요새 광고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어쨌든 네이버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하고 요즘에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그 전자상거래. 그럼에도 13% 정도 상거래가 또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검색하고 이런 상거래 쪽에서 플랫폼을 꽉 잡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증돼 있는데 근데 주가는 60%나 빠졌으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저는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카카오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회사는 그래도 주주를 좀 위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사고 쳤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심조심하는 것 네, 같아요. 되게 조심하고 얼마 전에 자기 주식도 소각했어요. 네. 주식을 없애버렸어요. 주식 수가 줄면요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당연히 좋죠. 근데 카카오가 그런 거 한 적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분할만 하고. 그리고 또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님을 저는 좀 괜찮게 보는 게 한 2억 정도를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네. 네이버 주식을. 근데 이거는 책임감을 보여준 거라서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네이버 투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제가 네이버를 좀 장기 투자로 저는 괜찮게 보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한국에는 챗 GPT 대항마가 네이버잖아요. 네. 뭐 하이퍼클로버 X 많이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자주 쓰는 편인데 네. 어쨌든 완벽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한국어만큼은 그렇죠. 챗 GPT가 네. 못 쫓아가요. 네. 네, 우리나라의 그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잖아요. 이걸 써먹으면서 좀 편한 게 추천을 해주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이제 만년필 같은 거 검색할 때 그냥 뭐 어떤 특정 브랜드의 만년필을 딱 치면 검색은 뭐가 나오냐면 밑에 배너 광고가 몇 개 딱 뜨고 그 밑에 뭐가 나오죠. 블로그가 다 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평가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일이 내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돼요.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가격대에 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가 뭐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써주면 실제로 블로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배너로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한 8개를 밑에 배너를 띄워줘요. 이러이러해서 저는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해놓고 그럼 내가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옛날보다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걸 쓰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옛날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한국에선 그거를 어쨌든 상용화했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쓰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편하잖아요. 데이터 금방 찾아주고 네. 보고서까지 심지어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네이버는 우리 한국형 모델에선 최강자 중에 하나니까 어느 시점에선 그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는 하면 안 되지만 네. 60%나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카카오랑 좀 반대로 좀 한번 장기 투자로도 좀 초보분들도 한번 네.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실적은 그래도 좀 견고하고 미래 네. 성장성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주주를 배신하지 않고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런 것들도 네. 따져봤을 때 되게 중요해요. 요런 정도의 타이밍에 뭐 어느 정도 자산의 일부를 좀 넣어놓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 엔터주 요즘에 엔터주. 이제 워낙 또 K-팝 뭐 워낙 잘 나가니까 이런 거 지금 사놓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또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도 올해 사실 상반기 되게 좋았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주가가 이제 그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가 그 블랙핑크가 아직도 재계약을 그렇죠. 좀 안 하고 있어서 많은 블랙핑크 팬분들이 지금 마음을 졸이고 계신데 근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잖아요. 결론 안 네, 근데 그게 빨리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느낀 거죠. 그 엔터주는 악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재계약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좀 YG엔터가 주가 좀 많이 빠졌고 또 양현석 대표가 좀 아시겠지만 막 이번에 재판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것도 좀 일부 있었고 또 요새 한참이었던 게 그 대마초 그거 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엔터사랑 연관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하죠. 혹시라도. 혹시나 또 누가 또 사고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주가 폭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연타석으로 오다 보니까 엔터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잘 나가던 엔터산업에 뭔가 먹구름이 잠깐 끼인 거죠. 그래서 빠졌지만 저는 엔터산업의 앞으로의 그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터라고 하긴 좀 그렇고 K-팝을 대체할 그게 있나? 좀 그 생각은 들어요. 전 세계에서 K-팝을 대체할 건 사실은 그렇죠. 없잖아요. 뭐 확고한 어떤 자리를 잡았으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앨범도 엄청나게 팔았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신이 딱 데뷔하잖아요. 100만 장은 그냥 팔려요. 그러더라고요. 네. 좋죠. 좋은데 이제는 식상해요. 다 알아요. 100만 장? 야, 그거 기본 아니야?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혁신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애플하고 비슷한 거죠. 뭔가 더. 근데 이거는 이제 앨범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박진영 그 대표랑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의 걸그룹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 걸그룹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데뷔시킨 다음에 해외로 나갔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미국에 직접 키우는 거죠. 그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수출했다면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시스템을. 그러면 이건 또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유럽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시혁 의장님이 최근에 인터뷰한 신문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K-팝에 K자를 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위기래요. 그러니까 좀 의외잖아요. 아니 K-팝 이렇게 잘 나가고 시청도 이렇게 높은데 뭐냐면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혁신이 나와야 된다. 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K-팝 잘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게 해외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방시혁 의장님이 했던 얘기는 아닌데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 보고서에 그걸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엔터사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려면 미국의 라디오를 공략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사람들은 라디오를 어마어마하게 듣나 봐요. 왜냐면 거기는 차 타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현재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게 생활화돼 있대요. 근데 이 라디오는 뭐죠?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라디오의 주 타겟층은 보통 30대, 40대, 50대. 약간 좀 나이드가 있는 네. 층인데 K-팝은 연령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많이 들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로 된 뭐 K-팝이라든가 그러니까 점점 더 현지화를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진짜 K를 떼고 그냥 예, 글로벌 예, 그냥 글로벌하게. 기업으로. 그만큼 어려운 거죠. 라디오 시장까지. 근데 라디오 시장에 만약에 진짜로 조금이라도 안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맨날 빌보드 201위 네. 막 요새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시혁 의장님의 의견과 이런 걸 보면 아 시장이 지금 뭔가 K-팝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가 이어진다. 근데 저는 뭐 한국 K-팝 워낙 또 잘하고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빠질 때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외에 뭐 혹시나 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어떤 업종이나 뭐 산업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조선업종 요즘에 조금 빠지고 있는데 네.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일단 LNG 산업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잖아요, 사실은. 네. 천연가스를 원래는 파이프라인 통해서 유럽이 러시아에서 받았는데 이제 그거 끊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럼 어디서 받죠? 지금 배로 미국에서 받거든요. 근데 배로 받을 때는 LNG로 액화시켜서 받아야 되니까 선박에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LNG선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LNG를 뭐 유럽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LNG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이번에 그 고금리 때문에 풍력 프로젝트 막 취소됐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다들 가고는 싶어해요. 비용은 많이 들죠. 고금리죠. 짓는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신재생 우리 취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석탄을 뗄 수는 없고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 천연가스더라고요. 네. 천연가스는 천연가스는 물론 탄소 배출이 있지만 굉장히 적죠, 석탄보다. 그래서 약간 흔히 뭐 우리가 보통 부동산 얘기할 때 브릿지론 얘기하는 것처럼 LNG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은 수요가 늘 것 같아요. 그래서 LNG 운반선 만드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저는 그래서 LNG를 좋게 봐서 이 조선사들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운항하고 있는 많은 배들이 탄소 배출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뭐 연료들이 뭐 벙커 CO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이제 규제 들어가서 이제는 선박 연료율을 바꾸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배를 다시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주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조선업종도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빠졌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약간 정책적인 건데 우주항공 쪽을 저는 좀 그러니까 인공위성 쪽 있잖아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쪽 만들기. 우리도 나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으로도 일단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왜 그럼 인공위성이냐. 특히 저궤도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가 이번에 돈을 이제 흑자전환 했는데 인공위성 엄청 쏜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궤도로 띄워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저궤도 위성 띄워가지고 통신하는 거잖아요. 초고속 인터넷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군사용으로 쓰이니까 장난이 아니구나. 작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했잖아요. 맞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잖아요. 네. 스타링. 그게 진짜로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니까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동선이 다 파악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네가 지금 비행기를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번에 중국에 그 잠수하며 대만 해협에서 이렇게 떴거든요. 그거를 인공위성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는 거죠. 군사 목적으로 저궤도 위성의 그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1년 사이에 전쟁이 2번이나 났어요. 모든 국가들이 일단 전쟁 공포에 좀 떨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위성 인터넷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저는 늘어날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예외 없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전쟁 국가거든요. 휴전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
정부 정책도 있고 방산 목적으로도 좀 위성 인터넷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더.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두 개 업종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일단 좀 괜찮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정책적인 수혜도 좀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어쨌든 뭐 기후 변화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조선업이 뭐 예전에 그냥 전통적인 맞아요. 뭐 그런 네.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네.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어떤 거를 좀 약간 기노업으로 투자할 때는요 시대적 명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 트렌드라 그러잖아요. 이거에 맞는 업종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역방향에 타가지고 내 계좌가 녹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나오면서 제일 안 좋아진 쪽이 어디냐면 영화관. 아 영화관 좀 그렇죠. 네, 주가 엄청 빠졌죠. 네. 근데 그 트렌드를 내가 모르고 넷플릭스가 잘 되면 영화관 사업은 투자하면 안 됐거든요. 그걸 몇 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 그럼 지금 이사님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이제 선후 아니면 뭐 어떤 뭐 배분의 어떤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뭐 한 1억 있다 그러면은 나라면 어디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옛날과 다르게 고금리 시대니까 이렇게 한쪽에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는 이제 일단 국내 주식에 1억 있다 뭐 4천만 원 정도 하셔가지고 그 중에 뭐 예를 들면은 한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주 그게 배당주. 일단 안전해요. 네네. 나머지 2천 정도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LNG도 괜찮고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 반도체나 네. 이제 업종은 자기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 그 30% 정도는 네. 미국 주식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만 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에도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네. 미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같은 기업은 이제는 좀 투자하는 건 좀 반대예요. 혁신이 점점 안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에서 혁신이 보이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물론 비싸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테슬라 같은 기업이죠. 혁신은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네. 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그렇게 테슬라를 막 엄청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제가 저번에 그 추석 연휴 때 큰맘 먹고 일론 머스크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네. 700페이지짜리인데 네. 읽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제가. 그거 읽으면 테슬라 주식 사게 된다던데. 돼. 맞아요. 네. 근데 꼭 제가 테슬라를 꼭 이렇게 권유드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세상을 바꾸는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는 있겠구나.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옛날에 애플이었고 네. 지금은 테슬라잖아요. 그럼 테슬라 말고도 또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미국에 그런 기업이 많으니까. 사실 한국엔 그런 기업이 아무래도 네. 나오기 어렵죠.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한번 그런 기업들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한 미국 기업들도 뭐 안 보이시면 30% 그냥 현금 남겨놓으세요. 네. 미국 기업 중에 그런 게 발견됐는데 주가도 빠져 있다. 그러면 한 30% 채워놓으시고 안 보이면 요건 좀 비워놓자. 기회를 노리자. 뭐 예를 들면 내가 테슬라를 하고 싶은데 좀 비싼 것 같다. 그러면 30%를 남겨놨다가 급락장에서 네.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0%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 특히 국채라든가 뭐 미국도 네. 괜찮고 한국도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국채를 하셔도 되고 채권의 한 30%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산을 해가지고 한번 자본 배치를 하시면 어떨까? 사실 그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다 보면은 이제 한 종목 올인 막 이런 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네. 빨리 벌고 싶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쪼개면 왠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네. 해서 이제 하나 몰빵했다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막 보통은 이제 물 타고 하면서 이제 보통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시작부터 좀 쪼개서 지금은 할 때다. 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뭐 총 정리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이제 뭐 강연회나 이런 거 많이 가면서 이렇게 질문도 받고 있는데 이게 실패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일단 있어요. 뭐냐면 포모 현상 때문에. 대부분 포모 때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안 한 기업들이 막 주가가 옆에서 막 봉봉 뜨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남들은 다 벌었대요. 나만 뭐 하는 거지? 그럼 그때 준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의 100이면 다 실패해요, 사실은. 올해 2차 전지가 특히 그랬죠. 올해 네. 2차 전지가 7월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카카오 얘기도 했지만 카카오도 2년 전에 그랬어요. 카카오 포모 현상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투자 안 하면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요란할 때 들어가지 마세요. 뭔가 여기서
왜 나만 안 하고 있지? 나만 바본가? 포모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기는 왜 돈 잘 버지? 그런 건 오히려 피하세요. 그것만 해도 일단 주식에서 반은 성공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포모 현상 좀 피하자. 네. 이게 어렵죠. 인간의 본성이 반해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그걸 하셔야 돈 벌어요. 남들이 쫓아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사시고 반대로 이거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많이 빠진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좋아질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는데 얘 앞으로 좋아질 게 뭘까? 그걸 찾다가 좋아진 게 보이면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결국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대부분 다 반대로 합니다. 원래 그렇죠. 네. 사람이 그게 안 됩니다. 빠지는 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포모 현상과 반대로 해보자. 소외받는 거 좀 찾아보고 제발 남들이 좋다고 인기 있는 거 많이 올라간 거는 좀 참자. 요 훈련을 어찌됐건 힘들어도 좀 해보시길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들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대기업들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살 게 되게 널려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선뜻 내가 손이 안 나가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감정에 지배받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좀 공부해보고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 상황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떤 그 계기 삼아 가지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좀 키워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